아닙니다. 자, 이래 바뀐 것 기본으로 용용해 두시고 나머지 또 예상되는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자, 직장에서 언어 예절이죠. 평사원이 과장을 부장에게 말할 때 부장님, 이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게 압존법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국외의 압존법. 국외의 압존법일 경우는 부장님이 직급이 높으니까 이 과장님까지는 허용하더라도 어디 갔습니까? 이래야 맞겠죠. 그러나 직장에서는 높여야 됩니다. 부장이 과장을 다른 회사 부장에게 말할 때 이 과장은 지금 없습니다. 이럴 때 동료일들은 일반적으로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또 부장이 과장을 다른 회사 직원에게 말할 때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과장이지만 그보다 더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이 과장님은 지금 없습니다. 없으십니다라고 높여줘야 돼요. 왜? 듣는 청자가 일반 직원, 평직원이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볼까요? 직장의 전화 예절입니다. 직원 여보세요. 최 박사, 김희준 씨 계십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럴 때도 누구 계십니까? 바꿔주세요. 이전에 저는 최지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 성함 이름을 밝히는 게 예의입니다. 자, 직원 지금 손님과 상담 중이신데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나 대명동 최 박사인데요. 박사는 직함이죠. 최 박사라면 이 박사 노래하는 이 박사는 어떻게 알아 이게? 그지? 그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군지 신원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자주 전화한 사람이 또 모르지만 일반론에서. 그래서 저는 대명동 최지평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직함보다는 이름을 대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최 박사와 같이 남에게 불리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또 자랑삼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틀려요. 그죠? 그렇게 구분하고 그거 틀렸습니다. 자, 3번 여러분 유형으로 문제를 내가 만들어 봤어요. 공공기관의 언어 예절입니다. 개선 방안. 자, 공무원 이제 여러분 민원 봉사한다고 보고 민원 업무를 봅니다. 현행 규정을 모르세요? 뭐 이러면은 모른다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얘기 못 들 거예요. 아니 공무회가 니가 모르냐고 이게 타박하고 이게 무슨 얘기고 이래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형의 말들은 대부분 조금 억제를 해야 돼요. 완전 무시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 규정을 모르세요. 또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무시 그 자체죠. 그죠? 완전 이해를 못 하느냐고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러잖아. 이해를 못 한다.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아요.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기먹었나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것도 좀 그래요. 다시 그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에서 인내심만 필요한 게 아니요. 사람과 사람끼리 면접에서 대화할 때도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특히나 공직 업무는 더욱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훈련이 돼야 되죠.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기 주장이 강하죠. 그것보다는 먼저 설명드려도 될까요? 부드럽죠.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그래서 기억에 이해를 못 하신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이거나 그거나 뭐 똑같죠. 4번이 좋겠죠.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이렇게. 또 그게 아니죠. 이건 참 좋은 화법이 아닙니다. 일방적 부인이니까. 그래서 니은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는 게 좋겠네. 그치? 연습해 두세요. 이런 말들. 4번 보죠. 언어 예절에 맞는 것. 아이들 교육 문제에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제 부인, 자기 아내를 지칭해서 말할 때는 부인은 결례입니다. 남에 대해서. 남의 아내를 부를 때 부인하면 좋겠죠. 제 처는 또는 제 안사람은, 와이프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방송에 뭐고 나와서 요즘 한창 와이프 하죠.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방송 용어들이 다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국어 지식도 없이 따라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왁작지껄 터무니없는 화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제 바깥표는 요즘 술을 삼가고 있어요. 그럴듯하네. 맞는 걸 물었죠. 근데 제 바깥분은 하면 자기 남편을 남에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이 쥐어서 하나 남편한테 이런 느낌도 들고 이럴 때는
우리 아기 아빠, 아기 이름이 있으면 되고, 그죠? 우리 엉빈 아빠는 뭐 이렇게, 또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애가 없을 때는 그게 좋죠. 다음에 3번,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버지에 기대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성을 얘기할 때가 있으면 상대방이 성을 모른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성 뒤에 그 자자는 안 붙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함자는 홍길자 동자이십니다. 홍자 뒤에 성 뒤에 자자 붙이면 틀려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7급 문제였어요. 그 부분. 박미숙 차장과 어떤 관계세요? 박 차장이 네 마누라예요. 야, 이 마누라라는 단어는 잘 어원상 보면은요, 의미 타락한 단어입니다. 의미가 타락했다 해서 뭐 바람 피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래가 어원이 말루하님이 말루하님, 마나님, 마님. 여기서 의미가 축출해갑니다. 마누라. 마누라는 격식 없이 자기 아내를 부르는 말은 마누라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남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켜 하는 지칭어는 마누라 하면은 남을, 자기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결국은. 원래 말루하님, 상전, 자기보다 계층이 높은 사람의 누굽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부인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높은 사람의 호칭입니다. 마나님, 마님, 돌쇠가 얘기를 많이 하죠. 모시고 있는. 여기까지는 의미가 좋은 의미예요. 조금, 그런데 마누라 하면 조금 약간 천박함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뭐 비속어까지는 안 돼도 자기가 자기 아내들어 대화 양성에서 부부끼리 마누라, 이것은 뭐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지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말할 때 우리 마누라가 그랬어 이러면은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은 아내를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제 안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내 신랑은 요즘 일찍 들어오니 그이는 뭐 아이가 없을 때 이, 그이, 저이 좋습니다. 또 아이가 있으면 뭐 엉빈 아빠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5번이 정답. 6번 갈까요? 자, 봉투 쓰기인데요. 선생님께 봉투 받는 사람 김빵빵 좌하. 이 좌하는 굉장히 상대를 높여요. 좌하, 존하, 괴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성은 안 쓰죠. 자기 부모가 자기 성을 모릅니까? 알지? 그러니까 지평 올림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거래처에 김빵빵 전무이석이요. 전무이석 밑줄. 이것도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귀하 밑줄. 엄밀히 얘기하면은 직함과 귀하를 함께 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거 하나 알아두고, 엄밀히 요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알아두고, 어쨌든 여기는 그것보다도, 그것도 틀렸지만 전무이사 보면은 이 전무이사가 이름 있죠. 김빵빵 이런 직함이 뒤에 오면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김빵빵 전무이사님께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기화 지워버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덧붙여 알아두고. 그렇다고 답이 3번에 이렇게 놓으면 곤란합니다. 일단 그렇게 고치고. 4번 거래처에 주식회사 빵빵. 그러니까 개인이 아닐 때는 귀중을 쓰죠. 고객에게 봉투 보내는 사람. 자, 김빵빵 사장 드림. 보내는 사람 입장에 사장이 직함이 이름 뒤에 왔으면 자기를 높인 거잖아. 그지? 사장은 이름 앞에 와야 돼. 사장 김빵빵 드림. 직함이 전무이사 사장 이런 직함이 성명 앞에 오면 그 사람을 낮추는 게 됩니다. 이건 높임 표현인데 뒤에 와서 잘못되었다 이런. 자, 5번이 답. 6번 갈까요? 지금 새로 바뀐 표준 언어 예절 더불어 얘기입니다. 남편의 형을 지칭하는 말로 시숙 추가했죠. 좀 전에 본 바 있습니다. 3번 보세요. 부모 호칭으로 어릴 때에만 엄마 아빠를 쓰도록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여 장성한 후에도 엄마 아빠를 쓸 수 없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격식 갖추지 않았을 때는 엄마 아빠도 허용을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문제는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유형 19번부터 봅니다.
자, 여러분 유형 19번부터는 통사론 계속 이어나가죠. 통사론의 큰 테마가 하위범주 3개라 그랬잖아. 문장 성분, 문장의 종류,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여기서부터 문법 요소입니다. 따라서 문법 요소는 뭐 1, 2, 3 나눴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출제 경향에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그러니까 문장이란 단위로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 다음에 문법적 의미를 띠는 게 5가지 있는데 1번 사피동, 2번 시간표현, 3번 높임 낮춤. 높임법은 앞에 같이 했습니다. 문장의 종결, 긍정 부정 이렇게 5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란 단위로 이제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이런 부분으로 나타내니까 얼마만큼 얘네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파트마다 어떤 게 문제에 많이 나오는가, 이런 것을 주력적으로, 또 문제 방향은 어떤 해석인가,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과 피동입니다. 사동은 있죠. 사동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킴꼴이잖아요. 시킴꼴. 피동은 당함꼴입니다. 사동의 반대가 뭐냐? 사동의 반대는 피동이 아니라 주동입니다. 주동.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동에 만드는 방법, 사동을. 사동접사 1, 2기, 우구추 7개 있죠. 또 괴하다 사동이 있고. 피동에 만드는 방법 1, 2기 4개 있고, 어지다 피동. 대단한 단독의 피동형이 다 가능하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사피동의 남용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사동일 때 주동으로 대응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주력적으로 나옵니다. 1번 가죠. 동사의 의미가 특이해서 단순한 사동. 2번 보세요. 이때 먹다, 먹이었다, 이래도 먹다에서 이가 사동. 동생의 죽을 먹이다에 먹다에서 이가 사동, 먹이었다. 철수가 개안에게 주먹을 먹이다 할 때 이가 사동. 이건 단순 사동이에요. 1번은 소를 먹였다 할 때 먹였다는 소를까지 맥락에서 보면 사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를 사육하다 이가 먹이다, 문법적으로 이가 사동인데 이건 단순한 사동이 아니고 바로 뜻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랬을 때는 사동에 이런 의미가 변한 거예요. 이럴 때는 주동이, 대응하는 주동이 없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놓고 1번 소를 먹여도 소를 사육했다 이런 뜻이잖아. 사동의 의미가 아니고. 2번 피동 접세를 가질 수 없는 것. 그냥 피동 이힐리기를 바꿔보면 되죠. 철수는 영희를 문쪽으로 밀었다. 그러면 영희가 철수에게 문쪽으로 밀리었다 되죠. 이힐리기 붙이면 되잖아. 문맥 바꾸고. 영희가 철수에게 문쪽으로 밀리었다 됩니다. 그러나 만나이었다, 웃기이었다, 무리였다, 난리였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이힐리기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1번 정답. 다음 3번. 다음 문장 중 그 의미에 해당하는 능동문을 가질 수 없는 것. 능동문과 여러분 능동과 피동에 딱, 이건 뭐 영어에 반대 많이 해봤죠. 영어는 피동 표현이 능하지만 그럴 때 보통 부사가 주어로 오고 막 이랬잖아요. 능동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 능동문에 스스로 뭐가 되나? 그럼 타동사가 돼야 되겠죠. 영문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은. 말하자면 3월이 되니 날씨가 많이 풀렸다. 자, 이럴 때 가질 수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목적으로 3월이 되니 날씨를 많이 풀었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목적어 불가능한 날씨를 많이 풀었다. 이건 안 맞습니다. 목적어 나타나야 되는. 어쩌다가 나에게는 그 사람이 보였다. 이건 내가, 그죠? 그러니까 부사가 주어로 옵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의 능동문이 가능합니다. 다른 건 불가능해요. 앞만 봐도. 다음 4번.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문맥. 그리고 여기 능동, 피동 바꾸는 이런 문제는 공무원 문제도 응용을 했지만은 3, 4번 문제는 국어 문법 교과서의 문제입니다. 1번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이때 부서 감기애가 그죠? 능동으로 바꾸면 주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감기가 철수에게 걸렸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부사어가 나중에 주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사어가 어떻게 되냐면 무정명사일 때가 있어요. 감기가 철려. 무정명사가 되면 무생물인 주어가 되면 어색합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가능해요.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이러면 되죠.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이러면 되고, 그 문제는 어떤 수학자에게 풀렸다.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능동문에는 목적어 나옵니다. 뭐 그런 건 영어의 관점과 유사하니까 연결 지어 두시고. 자, 유형 20번입니다. 조금 전에 능동과 피동 관점에서 유형 20번 문제는 이 시제라는 게 나오고 시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종격. 지금 문법 요소는 5가지가 있다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에 따른 문제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아직도 이 책의 얼개를 모르십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셔야 됩니다. 요즘 친구들이 티처보이는 교사 이전 학생. 선생님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발 닦고 뭐 다 해줘야 돼. 그렇게 해주려면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중등과정, 고등과정 다 거쳐야 될까 이거. 그렇다고 해주기 싫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의존도가 높으니까 자기 자력으로 뭘 하려는, 특히 공부, 그죠? 자력으로 하려는 의지도 조금 박해간 편이고 습관도 안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씩 자기 이해력의 보폭을 넓혀 가세요. 자, 보시면은 국어의 문장 형식, 이건 문장의 종결 부분에 이렇게 5가지 문형이 있다.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데? 의문문하고 명령문 2개입니다. 요 2개. 의문문, 명령문. 명령문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의문문은 종류가 3가지예요. 자, 여기 유형 20에 보면은 문장의 종결, 이런 제목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제목의 문법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결정한다? 종결 어미가 결정한다. 이게 문장 형식, 국어의 문장 형식은 5가지란 말이에요. 문형이라 그러죠. 5가지 쭉 있잖아. 뭐 평소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그래서 지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의문문과 뭔데? 명령문. 뭐가 나올까? 의문문의 종류가 3개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2개 얘기하고 하나 더 참고로. 그래서 보면은 판정 의문문이 있어요. 판정 의문문. 그리고 설명 의문문. 그죠? 다음에 수사 의문문도 있어요. 요거 2개 해놓고 요건 하나 더 좀 더 덤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오로 긍정과 부정의 감탄사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면 판정 의문문입니다. 그죠? 예, 아니오. 예, 감탄사. 이것도 맞춤법에 얘기했죠. 아니요, 감탄사. 긍정, 부정의 대답 말이야. 이건 오가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너 밥 먹었니? 예, 아니요. 가능하죠. 공부 많이 했니?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설명 의문문은 의문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의문의 의미를 띤 단어. 어떤, 무슨, 어떻게,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너 공부 얼마만큼 했니? 아닙니다. 이건 곤란하죠, 그죠? 너 무슨 밥 먹었니? 예. 바보지, 그제? 그냥 무슨, 너 오늘 돈 얼마 벌었니? 아니요. 이래갖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이런 설명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설명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안 해도 좋을 의문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학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러면
뭐 대답 안 해도 되겠죠. 속으로. 이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해도 될 만한 의문문을 수서 의문문이에요. 이렇게 의문문의 종류 얘기됐죠. 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명령문입니다. 이거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명령문은 종류가 직접 명령, 다음에 간접 명령, 요거 두 개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는 허락 명령이 있는데 하려무나에게 허락 명령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직접 명령은 보통 구어체에서 많이 써요. 일상적인 대화 양상. 여기는 간접 명령은 문어체. 문어체는 뭐예요? 일반적인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직접 명령의 의미가 어떠냐면 여기 의미의 종류가 알아어라예요. 알아어라. 요렇게. 근데 간접 명령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아래어가 들어갈 때 있어요. 매개모음으로 라만 들어갈 때 있어요. 이렇습니다. 이건 대화 양성의 구어체에서 써요. 이거는 뭐예요? 바로 간접 명령에서. 그래서 여기 한번 예를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잡다라는 기본형이 있다. 여기에 맞춰서 표기해보세요. 다음에 중요한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예입니다. 예. 말다, 예. 이건 부정표현이 좀 이따가도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잡다 할 때는 잡아라, 아이가. 야, 너 이번에 꼭, 합격을 잡아라. 여기는 뭐예요? 잡으라예요, 잡라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비읍과 리을이 자음 충돌하기 때문에 매개몸이 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인쇄 매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다에도 골라라. 너 물건 좋은 거 골라. 여기 뭐예요? 고르라 이렇게. 정답을 고르라. 고르시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말다가 중요해요. 명령이 뭐예요? 말아라 이렇게 되죠. 간접 명령 말라. 여기 틀리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직접 명령에 말아라는 리을 탈락을 합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마라가 맞습니다. 마라. 하지 마라. 그러나 간접 명령이 가능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마라고 하면 들려요. 가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간접 명령. 또 하나 여기에 높임의 그죠? 높임의 명령 보면 말아요 이런 말 있죠. 얘도 틀려요. 가지 말아요가 아니고 마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명령문 기본 형태고 이해하시면서 자 시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시제 둘째 줄에 봐요. 시간 표현 역시 의미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시간 표현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방법이. 시간 표현을 시제라 그러죠.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뭐 더 있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시제, 선어말 의미.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과거는 아더이죠. 아더. 또 하나가 더가 있습니다. 회상 시제 더. 현재 시제는 에, 는, 니은. 다음 미래 시제는 get 이런 거예요. 시제 수동화 의미라든가. 다음에 관형 사용 의미도 시제와 관련이 될 때가 있어요. 시제와 관련. 다음에 시간 부사동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다 결정하면서 관형 사용 의미는 잡은 고기, 뭐 항상 얘기하지만 잡는 고기, 잡을 고기.
이럴 경우에 여기 은, 는, 을은 문법적으로 관형사형 어미입니다만 잡은 고기는 과거, 잡는 고기는 현재, 잡을 고기는 미래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시간부세는 지금, 이거 현재죠. 장차, 앞으로 미래. 그러잖아요. 이런 거 지금 어머니께서는 과거의 한때를 지금 어머니께서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이러죠. 계셨다 이러면 틀리죠. 지금 시간부세가 현재니까 과거형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부세라든가 이런 형태가 시제를 결정한다. 시제도 가끔 나오는 문제 절대 상대시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 조금 그렇고 1번 갑니다. 다음 중 바르지 않은 것은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을 뭐라 그랬어요? 수사 의문문. 내가 이번에 학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문장의 의미는 종결 표현에 따라 좌우됩니다. 왜? 아까 5가지 있었죠. 여기 쭉 써놓은 문장입니다. 평서형, 일반적인. 명령형,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가? 의문문, 묻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장의 의미는 종결 표현과 관련되고 감탄문은 자신의 느낌 여러 가지 있죠. 청유문의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에 올 수 있다. 청유형, 청유형 어미와 명령형 어미는 어디만 붙습니까? 동사에만 붙어요. 동사. 가다에 가자, 가라 이래 되죠. 형용사 아름답다에 아름답자 안 됩니다. 여기는 동사에만 한정해 있죠. 답이 4번. 이번에 좀 까다로운 문제죠. 계속되겠습니다. 신선하겠고 선선하겠고 보입니다. 예상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이건 중복입니다. 어디 중복이면 예상, 미리예자죠. 미리예. 미리예의 의미가 뭐예요? 미래입니다. 예상이라는 의미에 미래가 의미되어 있어 포함되죠. 이 자체로는 뜻이 없으면 걔가 get이 미래 시제니까 중복되다. 그래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였습니다. 하나 알아두면 좋겠죠. 3번 성격이 되는 것은 뭔가요? 그는 벌써 갔느냐? 예. 제가 먼저 탈까요? 아니요. 이 옷 내게 잘 어울릴까? 예. 영희 씨랑 헤어지신 모양이죠. 예. 나는 언제 동그라미 선생님을 찾아뵐 거야? 아니요. 이건 틀립니다. 5번은 뭐예요? 설명 의문문. 언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여러분 부정표현 문법 요소 마지막이죠. 거기까지 빠르게 좀 접목을 합시다. 자, 우리 보니까 유형 21번이요. 살짝 남겨두기 못해서 아까 안목 부정문이 나오는데 국어의 부정표현은 일단 안못입니다. 안 하다는 의지. 나는 공부를 안 했다. 의지. 못하다는 능력입니다. 의지 부정, 능력 부정 이렇게 돼야 하고, 예, 그리고 말다 부정. 여러분 셋째 줄 봐봐요. 말다 부정. 말다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다. 말다는 안과 못과는 다르게 한정적으로 쓰입니다. 말라, 말자, 명령과 청유에 국한되었어요. 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명령, 청유에 국한되고, 활용형 표기는 조금 느리게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직접 면중에서 마라, 마요처럼 리를 탈락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 부분이 3번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3번. 표기가 틀린 거, 제발 잊지 마요. 말아요 하면 들립니다. 여러분, 가수들 요즘 노래 잘 보세요. 마요,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말아요가 아니에요. 예, 급하게 먹지 마. 마라 하면 틀립니다. 리를 탈락 안 했죠. 먹지 마가 맞아요. 그리고 그 책은 읽지 말아야 됐고, 밤늦게 다니지 말아줘. 말아라. 알아붙는 이와 같은 직접 명령에서는 말하러 나와야 되죠. 저걸 외우고 해야 됩니까? 곤란하죠. 급하게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건 뭐예요? 간접 명령 아이가 인용했으니까. 말하고 했다면 들리죠. 그죠? 자, 구분 짓고. 따라서 3번의 답은 4번, 1번 갑니다. 다음 보기에 존재되는 뜻과 부정의 범위.
자, 그 가수는 뭐 예를 들면 그 동그라미, 여기까지 나오려니 좀 그런데 일단 가수는 동그라미, 어제 동그라미, 체면 때문에 동그라미, 울지 않았다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뜻이 5가지입니다. (1번은) 다른 가수가 어제 체면 때문에 울었다면 그 가수가, 이렇게 부정 표현은 문장 성분이 지금 동그라미 지금 5개인데 강조 초점이라 그래요. 그 해당하는 동그라미 집 문장 성분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뜻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는 어제 체면 때문에 울지 않았다면 다른 가수가 울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네. 그 가수는 어제 이러면 어제가 강조되면 뭡니까? 바로 오늘 울었다 이런 뜻도 되고, 그 가수는 어제 체면 때문에 강조되면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그 가수는 어제 체면 때문에 울지 않았다 하면은, 자 5번에 그 가수가 어제 체면 때문에 웃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울지 않았다가 초점화되고 부정의 범위 안에 든 겁니다. 그런데 서술어가 초점화된 거죠. 그게 부정의 범위 안에 들은 건데, 그 가수는 어제 체면 때문에가 부정의 범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울지 않았다가 강조되는 게 부정의 범위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 그래서 지금 해석을 잘못 가져갔으므로 5번이 정답.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것. 자, 금방 똑같은 맥락입니다. 손님이 다 오지 밑줄. 여기서 부정의 범위입니다. 전체 부정, 부분 부정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일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중의적이죠. 영희가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 세계적 문장 성분이 영희가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는 본용은 보조 하나. 영희가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때렸다. 영희가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 영희는 다른 사람을 때렸다. 영희가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 꼬잡았다. 이렇게도 되죠. 쌤, 우리는 서점에서 책을 사지 않았다. 같은 맥락. 4번은 뭐를? 보조사를 넣음으로써 중의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반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지는 동그라미 보조사. 이 보조사가 부정의 범위를 서술에 국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 반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지는 않고 만지기만 했다 라든가, 이 부정의 범위를 서술에 국한시켜서 중의적인 해석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으로 4번이 정답이겠죠. 나머지는 모두 다 초점, 부정의 범위, 문장 성분의 강조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여러분 통사론의 해석이 다 끝난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야기 담화, 현대 여러분들 문법에 국어 문법 이론이 다 와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2번 정도 공부했지만 2회차 많은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기본서 계속 들춰가면서 자기 해석을 자꾸 내리고,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꼼꼼하게 알려고 하는 토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실력으로 닦아가지고 뭔가 하나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어가면 뭐 좋은 결과 있을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이야기 담화부터 연결하겠는데, 뒤에 가면 규범 문법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그죠? 한글 맞춤법 4대 규범, 이런 것들은 꼭 몇 번씩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니까. 자, 오늘은 예수 마치고 다음 주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